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9장 무역 용어집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A로 시작하는 이제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어벤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위브라는 용어를 쓰고요. 주로 보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거래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우리가 보험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물에 해당하는 보험 목적물이 손실됐다 했을 때 이 보험을 가입했던 피보험자가 해당되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그 보험으로 인해 손상됐던 것들에 대해서 전부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위부 행위를 통해서 보험금에 관련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보험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와 관련해서 위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 목적물이 완전히 좀 추정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해당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보험의 어떤 수혜자가 보험사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와 관련된 권리를 전부 다 보험회사 앞으로 넘기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어벤던과 관련된 용어는 굉장히 저희 평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내가 다 손실된 거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위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ccepted draft 해가지고, 자, 이거는 또는 뭐 비리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드래프트를 하게 되면은 무역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은 환어음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국내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거는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약속어음과 달리 환어음은 약속어음이 일반적으로 어음 발행 자체를 돈을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발행하는 그런 형태가 약속어음이었다고 한다면, 환어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의 발행 자체를 누가 하냐라고 하게 되면 발행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이 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 발행자인 채권자죠. 채권자가 어음을 발행하게 되겠고, 이러한 채권자가 해당되는 어음과 관련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환어음에 대한 지급인은 해당되는 어음의 거래와 관련된 채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급인인 채무자가, 그다음에 채권자가 있게 되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발행을 하는데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해당되는 대금을 채무자 앞에 받은 다음에 채권자 앞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출환어음을 매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자가 관련된 서류와 환어음을 준비해서 자기가 거래하는 매입은행 등에다가 해당 대금을 받아달라라고 청구를 하게 되겠고요. 매입은행은 이러한 그 환어음을 근거로 해서 신용장 거래 시에는 채무자로서 개설은행, 그렇죠? 그다음에 무신용장 방식, 우리 DP나 DA 방식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바로 신용장이 아닌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는 바로 거래의 수입상이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대방 앞으로 대금을 받아달라라고 청구할 때 사용되는 이 어음과 관련된 건데, 자, 이러한 어음이 해당되는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어떤 개설은행 등에 이제 도착을 했다. 신용장 방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개설은행에서 해당되는 어음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에 대한 어떤 인수 행위를 하게 되면, 인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채무 자체가, 내가 지급해야 될 채무 자체가 미확정이었던 게 이제 확정적인 채무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되는 어음법상에 근거한 어떤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우리는 어셉턴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셉턴스, 일반적인 어셉턴스가 무역거래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해서는 승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우리 어음거래와 관련해서는 인수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의 표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았던 어떤 거래 관계가 이제 확정적인 어떤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확정적인 채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어음과 관련해서는 어음의 인수나 서류의 인수를 accep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고, 어음을 인수했다라는 표현으로서 accept draft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어음을 인수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어음의 인수에 대한 그 신용장 거래 시 하게 되겠고, DA나 DP 거래 같은 경우는 무역 거래와 관련된 수입상이 어음상에다가 인수의 표시를 하고 최종적인 채무자로서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acceptance offer. 자, 이 경우에는 accept라는 용어가 이번에는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두 경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오퍼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청약서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또 acceptance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acceptance라는 청약을 승낙하다라고 할 때 acceptance offer 해가지고, 무역의 어떤 계약과 관련해서 accept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경우는 어떤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거로 해서 승낙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acceptance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면은 어음의 인수의 한과 하나는 계약의 승낙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acceptance advice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어음의 인수 쪽과 관련해서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하고 인수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매입은행 등에다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앞으로 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거를 acceptance advice라고 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advice라는 용어가 또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 신용장이 개설됐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통지 절차였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장의 수혜자 앞으로 알리기 위해 신용장의 어떤 수혜를 받는 당사자인 수출상 앞으로 알리는 하나의 개설 사실을 알리는 조치가 어드바이스였는데, 그러한 어드바이스 말고 또 이번에는 인수 사실, 즉 신용장과 관련된 어떤 인수행위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해당되는 은행 앞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서류의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acceptance 인수 통지, acceptance advice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이 상대방이 개설은행에서 아무런 어떤 우리가 매입은행이 매입했던 어떤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 개설은행에서 별도의 어떤 하자라든가 어떤 불일치 사항 없이 그다음에 제대로 서류를 다 인수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매입은행이 이런 acceptance advice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어카운티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용어 자체는 이제 계정의 결제인이다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 그 계정에서 돈을 빠져나가는 사람을 이제 어카운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정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정 예금주, 예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 이 계정에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서 대금 결제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터 오브 굿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신이 하는 행위, 즉 천재지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드벌레런 듀티. 자, 이거는 종가세죠. 종가세는 뭐야? 우리가 어떤 관세와 관련해서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종가세는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부담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량세는 과세 요건 중에서 수량에다가 어떤 세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가세냐 종량세냐에 따라서 어드벌러런 듀티와 그다음에 스페시픽 듀티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과 관련돼서는 A그룹의 이 정도의 이제 용어를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또 무역거래 중에서 용어 중에 보면 어드밴스 페이먼트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무역 거래 시에 이제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자, 어드밴스 페이먼트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 입장이냐 따져보셔야 되겠죠. 수출상이 먼저 받을 경우도 있고요. 수출상 입장에서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미리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떤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수입상의 대금 미결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돈을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수출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대금 결제 방식이고요. 그에 비해서 수입상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수금 거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돈을 수입상은
해당되는 돈을 먼저 지급을 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수니까 어드밴스 페이먼트에 따라서 수출상 입장이 주로 이 선수금에 해당이 되고 수입상 입장에서는 이제 선지급이다라는 선지급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어드밴스 페이먼트라는 용어가 나오면 먼저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어드밴스 페이먼트 본드다라는 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선수금 환급과 관련된 어떤 보증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받았다. 수출상이 선수금을 받게 된 뒤에 나중에 수출을 이행을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입상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돈을 먼저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그거와 관련해서 수출되는 물품을 보내오지 않는다면 내 보낸 돈만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보전받기 위해서 나중에 만약에 내가 돈을 보냈는데 그 뒤에 물건을 안 보낸다면 내가 지급했던 선수금을 다시 되돌려받든 다시 되돌려주는 조건으로의 어떤 보증서가 발행이 돼야 수입상 입장에서는 그러한 수출상으로부터 이러한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받게 되면 보다 믿고 안정적으로 내가 선급금 좀 미리 돈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돈을 준 다음에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해당되는 다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이 수출상에 거래하는 별도의 은행 등에서 이거와 관련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증서를 믿고 설령 수출상에 돈을 안 보낸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증서를 발행했던 은행에서 보증 행위를 한 그러한 은행 등에서 해당되는 대금을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좀 더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선수금 환급 보증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어떤 이해 목적상 그 중에서도 이제 수입상의 어떠한 불안 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이전트 대리인이고 에이전시는 이제 대리 관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에어웨이 빌. 자, 이거는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 일반적으로 무역거래 시의 운송 방법을 해상 운송이 아닌 항공 운송으로 운송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발행되는 서류가 항공화물 운송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은 총 3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이 되는데 먼저 송화인, 물건을 실어보내는 사람이 한 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항공회사가 한 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화인용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이 되는데 이 항공화물 운송장은 우리 그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BL과 달리, 즉 선화증권과 달리 이러한 항공화물 운송장은 하나의 어떤 증거증권일 뿐이고 하나의 BL, 그에 비해서 BL은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어드밴스 페이먼트.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드밴스 페이먼트가 수출상 입장에서는 선수금이라고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다시 나왔고요. 자, 다음에 어드바이싱 뱅크. 어드바이싱 뱅크는 신용장 거래할 때의 어떤 통지은행, 즉 신용장이 개설됐다라는 사실을 수출상에게 최종적으로 알리는 그 은행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있는 국가 A라는 국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상이 B라는 국가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A라는 국가에 있는 그 수입상의 개설은행에서 B라는 국가로 신용장의 개설 사실을 이렇게 통지를 할 때 현지에 A라는 국가에 있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B 국가에 있는 자기가 거래 관계가 있는 그 환거래 계약 등이 돼 있는 그 은행을 통해서 스위프트라는 그 전신문을 통해서 신용장의 개설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을 어드바이싱 뱅크 또는 노티파잉 뱅크 해가지고 둘 다 마찬가지로 신용장의 개설 사실을 수출상 앞으로 알리는 그 은행을 어드바이싱 뱅크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는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을 어플리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무역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입상이 개설 의뢰인이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 신용장 개설을 신청했던 그런 사람이 어플리컨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행업자 등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무역거래와 관련된 신용장 거래 중에서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는 자를 개설 의뢰인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러한 개설 행위를 한 은행을 이제 또
개설은행이라고 하겠죠. 이슈잉뱅크라고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을 알리는 은행을 또 통지은행이라고 하고, 또 신용장의 수혜자를 베네피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거래의 당사자로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은행들은 일반적인 당사자가 오게 되겠고, 본질적인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는 신용장의 개설은행과 그다음에 신용장의 수혜자와 또 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은행의 추가적인 확인을 하게 되는 컨펌은행 등이 신용장의 기본적인 가장 관계된 당사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신용장 거래 시에 나타나게 되는 별도의 당사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어플리컨트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을 한 자에 해당이 되고, 또 통지를 하는 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비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역거래와 관련해서 또 어떤 소송이다, 분쟁이다, 서로 간에 계약의 어떤 위반이라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중재 조항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조항 중에 하나가 이 아비트레이션 조항인데, 자, 둘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수출상,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별도의 어떤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이 중재기관의 어떤 판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계약서상에 이러한 중재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이러한 분쟁을 좀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어셉턴스 어드바이스. 자, 이거 아까 했죠? 우리가 어셉턴스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형이다 해서 서류의 인수통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셉턴스라는 용어가 계약에서는 승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어음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수라는 용어가 또 사용이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라는 거, 그래서 통보, 통지다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카운티, 계정의 결제인이다라고 해서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해당 대금의 결제자로서 어카운티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터라고 하게 되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게 되는 수취인을 어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티와 어카운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금 결제와 관련한 어떤 뭐 송금 거래라든가 이런 계좌에서 빼서 보내는 그런 거래를 할 때에 계좌의 어떤 결제 대금에 빠져나가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계정 어카운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대금을 받는 자를 어카운터라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신용장 거래 시에 보면 애프터 사이트 조건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람 후 조건이다. 일람이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한번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람 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일람 후 뭐 신용장 거래뿐만 아니라 뭐 무역 거래 시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 일람 후 뭐 정기 출급 조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만기를 결정하면서 그 만기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냐 했을 때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카운팅이 돼서 만기가 산정되는 그런 형태의 거래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from BL date다, 뭐 after BL date다라고 해가지고 뭐 90days, after BL date, 또 from BL date 이런 경우에는 BL이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뒤에 만기가 결정되는 그런 방식임에 비해서 90days after sight다라고 하게 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하고 나서 상대방이 어음에 대해서 어떤 인수라든가 어떤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만기가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이 일람 후 정기 출급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애프터 사이트 조건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애프터 사이트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 관련해서도 애프터 사이트 조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람불 신용장, 그래서 일람불 방식, S사이트 방식의 이런 신용장인 경우에는 애프터 사이트 조건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이제 기한부 신용장 같은 경우는 기간을 바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만기가 산정되면 그러한 만기가 된 뒤에 결제하는 그런 방식은 또 기한부 신용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애프터 사이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만기와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신용장의 어떤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애프터 사이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as soon as possible,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altern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해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대체 해결 방안 중에서 그 방안을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래서 소송 외의 어떤 분쟁 해결 방식 등을 이야기한다라는 표현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